철학이란 무엇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철학이라는 말은 희철학이라는 용어에서 편의상 희가 떨어진 것으로 이는 이치 등에 대한 탐구로 머릿속이나 지혜를 밝히는 것을 좋아하는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선 자기 자신의 생각이 갇혀있는 사고는 아닌지 스스로 검증해보는 자세가 필요하죠.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보고 철학에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변론에 앞서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에 대해 오래전부터 제기된 거짓 모함 및 그런 모함을 한 사람들과 관련해 먼저 자신을 변호하고 그런 후에 지금 나에 대해 제기된 모함 및 그런 모함을 한 사람들과 관련해서 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오랜 세월 여러분에게 나를 모함해왔지만 그런 모함 중에서 참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니토스와 그의 패거리들보다도 그들이 더 염려됩니다. 물론 후자도 그렇지만 전자가 더 염려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그들은 여러분 중에서 다수를 제자로 삼아 소크라테스라는 소피스트가 있는데 그는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과 아래로는 땅 밑에 있는 것을 연구해서 궤변을 정설로 만드는 자라고 말함으로써 전혀 진실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을 설득해서 나를 모함해온 자들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그런 소문을 퍼뜨려온 자들이 바로 나를 모함한 자들이고 내가 염려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을 들은 사람이라면 그런 것을 연구하는 자는 신들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지레짐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를 모함한 자들은 수가 많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런 말들을 아주 쉽게 믿어버리는 어린 나이나 청년 시절부터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해왔기 때문에 내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서 내게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일과 관련해서 가장 황당하고 곤혹스러운 일은 그들 중 한 사람이 희극작가라는 사실 외에는 이름도 알 수 없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힐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악의적으로 비방해온 자들이었고 그 중에는 나에 대한 거짓을 진실로 믿고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믿도록 해서 설득해온 자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들 모두는 상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들을 법정으로 호출할 수도 없고 그들이 하는 말을 직접 듣고 반박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지 그림자를 상대로 싸우며 나 자신을 변호해야 하고 답변할 당사자들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들을 상대로 반대 신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모함한 사람들이 두 부류라는 나의 말을 여러분이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한 부류는 최근에 나를 모함한 자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내가 방금 말한 것 같이 오래전부터 나를 비방하고 모함해온 자들입니다. 내가 먼저 후자를 상대로 나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최근 모함보다는 오래된 모함을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고 아테네 사람들이여, 이제 나는 변론을 시작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아주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나에 대한 나쁜 편견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제거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과 내게 더 좋은 일이라면 나는 이 변론이 성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고 그런 변론을 해내는 일도 정말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신의 뜻에 맡기고 나는 법에 복종해서 변론을 행할 뿐입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변론하고자 하는 목적과 반박하는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대목에서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허위사실이나 모함을 당한 경우에 사람은 당황해서 횡설수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억울함에 가슴을 치고 소리를 내거나 하는 분들도 덜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아테네가 아무리 민주적인 사회였다고 하나 소크라테스는 그러한 흥분에 앞서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놓인 상황에 대해 차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때로는 패거리가 한결백한 사람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조롱하고 사람을 모아서 진실을 가리고 호도에 겁박하거나 괴롭힘, 집단 린치를 가하는 상황은 과거에도 있었다는 점이며 소크라테스의 말을 사실이라고 전제할 때 우리는 만약 우리가 정말 착실한 민주시민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고민하며 이 텍스트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한동안 나는 그 신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많이 주저하고 망설임 끝에 신이 무슨 의미로 그런 신탁을 내리셨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가지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지혜롭다고 소문이 자자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신께서는 내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단언하셨지만 당신이 나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고 자신있게 말함으로써 그 신탁을 반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 사람을 시험하려고 함께 만나서 깊이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그는 정치가였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그와 대화하며 그를 시험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많은 사람이 그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특히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나의 그런 행동은 그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대단하고 고상한 무엇에 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자기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착각하는 반면에 나는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착각하지는 않는 것을 보니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롭기는 하구나.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작은 것 한 가지에서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는군.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나는 앞서 만난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났지만 똑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나는 그 사람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던 다른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나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슬프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께서 주신 신탁의 의미를 푸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의미를 찾아내려면 지식으로 명성이 자자한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꼭 필요해 보였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진실만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개를 걸고 맹세합니다. 신께서 주신 신탁의 의미를 풀기 위해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만나면서 내가 느낀 것은 대략 이런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명성을 지닌 사람들은 대체로 결함이 아주 많아 보였고 그들보다 못나고 부족하다고 여긴 사람들이 더 나은 분별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신탁이 과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틀림없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가 걸어야 했던 고된 여정을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가들을 만나본 후에 이번에는 시인들, 즉 비극시와 주신애의 창가 같은 것을 쓰는 시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내가 그들보다 더 무지하다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그들이 가장 공을 들여 완성했다고 여겨지는 몇 편의 시들을 들고 가서 그들로부터 뭔가를 배우려고 그 시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민망한 일이기는 하지만 나는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모든 이들이 그 시들을 직접 쓴 시인보다도 그 시들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인들과 관련해서도 이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예언자들이나 선견자들이 훌륭한 것들을 많이 말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말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시인들도 지혜가 아니라 어떤 타고난 본능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영감을 이용해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내게는 시인들도 예언자나 선견자와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시인들은 자신이 지은 훌륭한 시들 덕분에 자신이 다른 일에서도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나는 그들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를 떠나면서 내가 정치인보다 나은 바로 그 점에서 동일하게 시인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이 거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는 달리 그들은 훌륭한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점에서 그들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고 그 점에서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 사람들이여, 훌륭한 장인들조차도 시인들과 똑같은 오류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뛰어난 기술 덕분에 다른 중요한 일들에서도 매우 지혜롭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오류는 그들에게 있던 지혜마저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지혜와 무지, 그 어느 것도 가지지 않은 현재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쪽을 선택할지 아니면 그 둘 모두를 가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쪽을 선택할지를 놓고 신탁을 구하기 위해 자문해봤습니다. 신탁이 준 대답은 현재의 나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쪽이 더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이렇게 그 신탁의 의미를 풀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가서 꼬치꼬치 묻고 다니자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감과 미움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나에 대한 많은 비방이나 모함 그리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도 모두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본 사람들에게서 생겨난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냈을 때
그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내가 그 문제와 관련해 지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 생각에는 오직 신만이 진정으로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신께서 우리에게 신탁을 주시는 이유도 인간의 지혜라는 것에는 가치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께서 소크라테스라는 나의 이름을 언급한 것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나를 하나의 본보기로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인간들이여, 소크라테스처럼 자기가 지혜에 관해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자야말로 너희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이다. 저는 이러한 태도야말로 철학을 함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원래 교육학에서 쓰이던 메타인지나 인지부조화라는 말이 다소 변질되어 상대방을 비방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양태도 물론 지양을 해야 하는 것이나 본질적으로 학습 대상인 정보가 인지처리 과정을 거쳐 자기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되어 상기 가능한 상태인지를 따지는 것이 일반 대중에게서도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아마 주변의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 자신의 사고에 갇혀 단편적으로만 보고는 결론 짓거나 단정 짓는 일부 공인들이나 지식인들의 모습에서 위화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때로 정말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단편적으로 주어들은 것만으로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스스로의 사고에 갇혀 넓은 가능성과 시야에서 보고 듣고 사유할 기회를 차버린 채 그 안에서 수립된 사고만을 옳다 정의하고 주변의 것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생각하게 살아가려는 유혹에서 인간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속해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 하더라도, 나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고 하더라도 과연 내가 하는 것이 마녀사냥이나 폭력이 아닌지, 이런 점들에 대해 스스로 성찰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나누어서 바라보게 될 경우 자기 자신의 행위가 때로는 시대와 사회를 초월한 보편타당한 선악의 범주에서도 악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큰 폭력을 가하는 때에도 이를 직시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며 오히려 자기 자신의 선택은 옳고 이에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옳고 저 자들은 나쁜 자들이야, 이런 식의 합리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사유와 반성 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추구하던 올바름에 대한 목표와는 어긋난 다른 길로 제어할 수 없는 속도로 인생이란 말을 몰고 가고 있게 됩니다. 후에 이를 반성하고 돌이킨다 해도 그것은 적절한 때에 멈추고 반성한 자들에게나 허락되는 말입니다. 삶이라는 화살은 여러분 생각보다 빠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방향을 돌렸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주적 사회에서도 봉건제 사회에서도 반성하고 성찰하던 인간은 후대가 보기에도 올바른 선택들을 하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러 핑계를 대며 정당화를 해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지 많은 지식인들의 노력으로 현대 문명의 지식과 이기를 편리하게 접할 기회가 있었다고 해서 자신이 고대인보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지적으로 뛰어나다는 오만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철학자들의 이름을 외고 어려워 보이는 단어들을 읊으며 지적 허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자세야말로 철학과 사색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철학이 주류인 포스트모더니즘의 근간은 분명 비판 이론에서 시작했으나 한편 타자에 대한 비판은 용이한 반면 스스로에 대한 비판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긋난 광기로 벗어나고 있는 양태도 최근 보이기는 합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수업을 조금 들은 학생들이나 책을 읽고 감명받은 일부 사람들이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사색의 깊이가 얕은 경우에 일종의 파시즘 쪽으로 나아가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물론 모더니즘이나 기능론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한다거나 아니면 적당히 절충하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확실히 모더니즘의 폐해와 그 잔재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능론자와 갈등론자는 세상에 양립할 수 없는 적대적인 존재로 이분법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냥 막연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쉽지만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인프라를 갖추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능론에 의한 피해는 막심할 수 있고 당연히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으나, 문제는 스스로에 대한 성찰 없이 무조건적인 비난을 일삼는 것에 그친다면 이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에 그치게 됩니다. 내부 비판자나 건설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자라고 한다면 문제제기의 당위성을 설득시키면서도 문명체계를 유지하거나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어떠한 대안을 내놓아도 상대가 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비난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단이 합리성이나 보편타당성이 결여된 이유에 의한 폭력이어도 이를 쉽게 용인하고 허용하게 되면 이는 결국 문화대혁명이나
분석행위와 같이 문명 파괴나 지식 역행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불교에서처럼 무수한 창조와 파괴가 수없이 무한히 반복되는 세계가 상징적으로는 존재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온 인류가 그것을 자발적인 인류 공통의 동의 없이 무한히 반복해서 겪어야 한다면 그것은 온 인류에 있어서 최소 침해성 원칙을 벗어나 많은 불평과 피해를 끼치는 일이 된다는 점을 자각하고 전쟁과 폭력 등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쩌면 향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하 포포니즘이라는 형태로 소크라테스적 포스트 모더니즘이 재창조되어 나타날지도 모르죠. 아무튼 철학 사조와 양태에 상관없이 타자보다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성찰하는 자세는 고금을 막론하고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에 의해서 철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고전 탐색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